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2류,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56.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 이건희 회장이 200여 명의 임원과 해외 주재원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DNA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날 이후 삼성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경제 전문 기자로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이건희 회장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 가지를 깨달았죠. 그는 기업인을 넘어 시대를 읽는 해안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것을요. 그날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1993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전자 매장. 이건희 회장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된 삼성 제품들. 뚜껑이 깨져 있었고 작동조차 되지 않았죠. 삼성이란 이름을 반환해야 한다. 먼지 속에 처박힌 제품이 왜 우리의 이름을 달고 있느냐? 이것은 고객과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전하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며칠 후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그는 사내 비디오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세탁기 덮개의 규격이 맞지 않자 작업자가 칼로 억지로 깎아내는 모습이었죠. 삼성은 지금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회의는 68일간 계속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로잔, 런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돌며 1800여 명의 임직원과 350시간 넘게 대화했습니다. 그 기록은 A 사용지 8500매에 달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양보다 질이었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좋게,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였습니다. 이건희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게 라인 스톱 제도였습니다. 불량이 발견되면 생산 라인을 즉시 멈추는 시스템이었죠. 초기엔 임원 모두 반대했습니다. 라인을 멈추면 막대한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불량은 암입니다. 초기에 자르지 않으면 회사를 죽게 만듭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품질이 곧 기업의 생명이라는 신념이었죠. 또한 그는 학연과 지연 대신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성 인재 등용에도 적극적이었죠. 삼성의 인재 철학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원들의 의식을 근본부터 바꿔야 했죠. 1995년 3월 9일 경북 구미사업장. 운동장에는 15만 대의 불량 휴대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500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런 물건을 파는 것은 고객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품질 확보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직원들은 망치로 제품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휴대전화가 부서지며 운동장에 울려 퍼졌죠. 불길이 치솟자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제품이 불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거죠. 당시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회상합니다. 내 자식 같은 제품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 불량에 대한 관용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즈음의 삼성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의 불길은 삼성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애니콜은 국내 시장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삼성의 품질 혁명은 현실이 되었죠. 2002년에는 클램쉘 형태의 휴대전화를 출시했는데 이건희 폰이라 불리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진정한 해안은 반도체 분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1974년 이건희는 사재를 털어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습니다. 주연은 모두 말렸습니다. 기술도 인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반도체가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1980년대 후반 반도체 불황이 닥쳤을 때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1조 2,500억 원을 신규 라인에 투자했습니다. 호황은 언젠가 옵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때 기회를 잡습니다. 그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1992년 삼성은 디램 시장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산업 진출 선언 10년 만에 쾌거였죠. 그리고 놀라운 건 삼성이 그 후 오랜 기간 정상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불황에도 멈추지 않은 과감한 투자. 둘째, 세계 최초 기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256메가 D램, 1기가 D램, 3차원 V낸드 등 세계 최초 타이틀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인재 확보에 대한 집념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말했죠.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빌 게이츠 서너 명이면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갑니다. 실제로 그는 인재 영입에 직접 나섰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석학들을 만나 설득했고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했죠. 학력 제한을 없애고 전 사원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1995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축포를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에 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은 언제나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이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삼성은 더 큰 도전에 직면했죠. 스마트폰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2010년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꾸준한 개선과 혁신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2012년 드디어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질을 포기하지 마라.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인재가 미래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는 1993년 신경영 선언 10주년을 맞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경영을 안 했으면 삼성이 2류, 3류로 전락했거나 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합니다. 실제로 1993년 29조 원이었던 삼성그룹 매출은 2013년 약 380조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10일 이건희 회장은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그는 6년 5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투병했고 2020년 10월 25일 새벽 4시경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애도 물결이 일었습니다. 구미사업장 앞엔 추모 인파가 몰렸고 삼성 본관 앞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죠. 한 퇴직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무서운 분이셨지만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든 은인이십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삼성도 오늘의 저희도 없었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째, 품질 경영입니다. 불량은 암이다. 이 한마디는 이제 한국 산업계 전체의 철학이 되었죠. 둘째, 인재 경영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신념은 한국 기업 문화를 바꿨습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불황일 때 더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그의 전략은 삼성을 세계 정상으로 만든 비결이었죠. 넷째, 변화에 대한 집착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끊임없이 혁신하라. 이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정신은 지금 아들 이재용 회장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8년 6월 23일 태어난 이재용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이병철과 아버지 이건희의 가르침 속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이병철은 어린 손자에게 말했죠.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 이론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폭넓게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학부에서는 역사를 전공하고 경영학은 유학을 가서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큰 사업을 하려면 결국 사람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인문학을 알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재용은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진학했고 이후 일본 게이오기 주쿠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죠. 흥미로운 건 일본 유학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미국을 먼저 보고 나서 일본을 나중에 보면 일본 사회의 특성을 알지 못합니다. 유학을 가려면 일본에 먼저 가십시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재용의 초기 경력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33살의 나이에 이삼성이라는 인터넷 벤처 지주회사를 설립했지만 실패를 겪었죠. 당시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도 젊은 시절 실패를 겪었습니다. 반도체 사업 초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아버지 이병철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이재용에게 진짜 시험대는 2014년에 찾아왔습니다. 5월 10일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기재용은 갑자기 삼성그룹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020년 5월 이재용은 삼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언을 합니다. 삼성의 문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하겠습니다. 자식 승계는 없을 것입니다. 이건희가 품질과 기술에 집중했다면 이재용은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아버지가 1993년 신경영을 선언한 그해 9월 이건희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안내견학교였죠. 30년이 지난 지금 이재용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9일 안내견학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용은 조용히 시각장애인 파트너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삼성전자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보조 솔루션을 개발했고 로봇 청소기에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죠. 기술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아버지의 철학을 실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2017년 2월 17일 그는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생활을 했죠. 2021년에는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재판은 이재용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이재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대가 남긴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닌 성공한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삼성에 실망한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리더십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2022년 10월 27일 이재용은 마침내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1991년 입사 후 31년 만이었고 아버지 이건희가 별세한 지 2년 만이었죠. 별도의 취임식은 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의식보다 실질적인 성과로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회장 취임 후 이재용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사업부별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략적 조율 기능을 강화했죠. 그리고 인재 등용에 주력했습니다. 2014년 이후 전무와 상무급 임원진이 크게 늘었고 여성 임원도 증가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가 능력 중심 인사를 강조했듯이 이재용도 실력 있는 인재라면 배경에 상관없이 중용했습니다. 2018년 삼성전자는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아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파운드리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4년 10월 재판부는 이재용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이재용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기재용은 조용했지만 단호한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문호조 경영 폐기, 자식 승계 금지, 사회적 책임 강화. 아버지가 품질 혁명을 이뤘다면 자신은 투명성 혁명을 이루겠다는 의지였죠. 2025년 10월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었죠. 더 의미 있는 건 메모리 시장에서 다시 정상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수년간 어려움을 겪으며 사기가 꺾여왔는데 요즘은 다시 한번 해보자는 기세가 살아나는 중입니다. 회장님이 현장을 자주 찾아 직접 기술자들과 대화하신데 그 모습에서 선대 회장님의 열정을 봅니다. 2024년 이재용은 성과연동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실적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삼성 역사상 전례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모두가 함께 나눈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가 인재를 중시했듯이 이재용도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다만 방식은 달랐죠. 이건희가 위로부터의 혁신이었다면 이재용은 현장으로부터의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설계 전문가를 승진시키고 핵심 개발팀을 신설하며 조직 구조를 단순화했죠. 토론하는 문화도 되살아났습니다. 이건희 시대 삼성의 강점이었던 치열한 논쟁이 다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여전히 경쟁사와 격차를 보이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숙제죠. 이재용은 바이오와 로봇,
전기차 배터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을 방문해 전기차 협력을 논의했고,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바이오, 제약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병철이 반도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아버지 이건희가 그 길을 세계 정상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이재용은 그 다음 길을 개척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승업 후 아버지를 능가함. 이재용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목표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2023년 안내견학교 30주년 기념식에서 이재용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승하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기업은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건희의 신경영이 품질 혁명이었다면 이재용의 신경영은 아직 명확한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투명성,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성장.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영 철학이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날 프랑크푸르트에서 울려 퍼진 이 목소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바꾼 선언이었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건희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품질, 혁신, 인재, 변화. 이 네 단어는 이제 삼성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DNA가 되었죠. 그리고 그 정신은 이제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철이 씨앗을 뿌렸고 이건희가 나무를 키웠으며 이재용이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진면목은 단순한 경영 능력을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상가였고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건 제품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전직 삼성 CEO 손욱 전 회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회장은 앉아서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책과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 정확한 답을 얻을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본질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 10년, 20년을 예측하면서 화두를 던졌고 결국 그게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깊은 고뇌와 사상적 깊이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건희의 집무실과 자택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침실 곳곳에 책과 비디오 테이프, DVD가 쌓여 있었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았죠. 한 비서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회장님 방에 들어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책장은 물론이고 방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책과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이 켜져 있는 날이 많았고 새벽까지 무언가를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디테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임원들과 철학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임원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엉터리 철학이겠지. 모두가 웃었지만 그 뒤에는 진지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짜 철학은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는 그의 믿음이었죠.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주재원으로 있던 한 부장이 업무 실수로 본사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독일을 방문해 주재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철학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장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 두십시오. 철학을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복귀 명령은 그 자리에서 취소됐습니다. 이건희는 사람을 보는 눈이 특별했습니다. 한 번은 모 임원을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장단 중에서 혹시 개고기 보신탕을 먹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임원이 명단이 제출되면 문책하실 생각이냐고 묻자 이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씩 선물하겠습니다. 강아지를 직접 키워보면 보신탕을 먹는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부하 직원을 직접 문책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화였습니다. 그는 또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했습니다. 1993년 후쿠다 다미오 디자인 고문의 보고서가 신경영의 도화선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지율이 비슷해지면 결국 디자인이 승부를 가른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니까요. 2010년 경영에 복귀한 이건희는 또 다시 경고했습니다. 10년 내 삼성 대표 사업과 제품 대부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유망 기술을 찾아내며 창의력과 스피드가 살아 넘치고 부단히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시는 삼성이 정점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죠.
노키아와 모토로라의 몰락을 지켜보며 삼성도 언제든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신년사는 2014년이었습니다. 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는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건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째, 본질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현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파악하라. 표면이 아닌 본질을 보라. 그의 모든 결정은 이 원칙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며 답을 찾는 과정. 그가 보여준 지적 열정은 모든 경영자에게 교훈입니다. 셋째,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의 인재, 철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넷째, 미래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해안. 그것이 삼성을 세계 정상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섯째, 겸손한 자세입니다. 정상에 서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렵다.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의 자세는 리더의 귀감입니다. 조용했지만 강했고 단호했지만 따뜻했던 리더 이건희. 그의 혁신은 단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반전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아들의 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